아, 예, 목소리는 잘 들립니다. 제 전화 목소리는 어떤가요? 예? 전화 목소리. 전화 목소리 좋습니다. 예. 2013년 지금 처음 이제 인터뷰인데, 예.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사실 작년 봄에 처음 뵀었죠, 그죠? 그렇죠. 봄이었던 것 같아요. 한라산 그 중턱에 있는 어떤 그 작년 봄 아닌가요? 그 작년? 그 작년 봄인가요? 네, 작년엔 제가 좀 바빴을 것 같은.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일 것 같아요. 재작년 봄에 뵀었나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때 아이가 있었나요, 저희가? 예? 아이가 차에 있었나요? 아이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데리고 갔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렸을 때. 그래서 한라산 중턱에서 저는 이제 그 옥마동을 캐는 상황이었고 우리 목수님께서는 고사리 캐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만나서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눴었죠. 예. 그때 이제 소개받기로는 그 금속 관련 세공을 하시는 분으로 제가 소개를 받았고 당시에는 또 고사리를 캐시면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부업식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또 집을 짓는 목수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업은 목수가 맞으시죠? 이제는 병업이 목수죠. 네, 목수시고. 그러면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42살의 이창렬이고요. 제주도는 한 2004년 12월 달에 왔습니다. 12월 31일 날 왔으니까 한 9년 정도 돼가네요. 근데 원래는 기금속 세공을 했었고요. 89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0년이 넘었어요. 하다가 결혼과 함께 직업이 바뀐 케이스예요. 결혼 전에 제주도를 왔었고 결혼은 2010년 12월 달에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생활이 현실이다 보니까 이제 생업에 뛰어들게 됐죠. 그 전에는 그냥 세공 세공 일을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지냈죠. 예술적인 활동이죠. 산업주얼리가 아니라 아트주얼리 쪽 하고 있었죠. 그러면 뭐 생계적으로 해서 직업을 변화하게 되셨는데 그때부터 2010년부터 목수 일을 하기 시작하셨죠. 그렇죠. 배우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결혼을 하고 그때 이제 집을 구했어요. 근데 집을 굉장히 오래된 구옥을 구해서 그 집을 이렇게 리폼하면서 아내 선배가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직접 리폼을 했죠. 와이프하고 같이. 그러면서 배우게 된 거죠. 목수에 대한 이야기는 뭐 조금 이따 하고요. 어떻게 근데 제주 이주를 결심하게 되셨는지 보니까 2004년에 입도하셨으면 좀 9년 차면 좀 오래되신 것 같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제 그때 외국 생활 마치고 들어온 지 한 1년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기금속 쪽으로 학원을 하자고 해서 그래 하자고 이제 그런 학원을 하기에는 자격이나 뭐 기타 등등의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됐어요. 같이 하게 됐는데 친구는 4개월 만에 그만뒀고요. 친구가 원래 제주도에 연고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살아본 경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을 왔던 기억만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리서치가 전혀 안 된 상황이었고 그냥 친구가 괜찮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잘 안 됐죠. 잘 안 돼서 친구가 4개월 만에 그만하고 저는 같이 제주에 내려와서 같이 내려왔죠. 같이 내려와서 시작했는데 친구에게 또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가정적으로. 그래서 친구는 4개월 만에 그만뒀고 저는 그걸 4년을 했어요. 사실 4년 동안 계속 적자였어요. 번화가 중심에서 했는데 힘들었죠. 근데 제주도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된 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직접 이렇게 몇 안 되지만 제자들도 만나보고 또 뭐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제주도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랄까 그런 것들, 문화랄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러면 의도하지 않게 제주로 이주를 해서 또 이렇게 이제 학원 이제 본인 이제 일과 관련된 그런 영업을 하게 되신 건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4년 만에 접으신 건가요? 그러면 만 4년 만에 접고 그 이후에 또 생활이 또 궁금한데요. 2008년이죠. 2008년부터. 2008년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럼 또 적자를 거듭하셔가지고 빚이 또 있으셨을 네, 것 같고 빚이 얼마 정도 됐어요? 한 4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빚은 아니었는데 큰 돈이죠. 네, 한 2천 정도는 갚았어요. 그 사이에. 동업을 하면서 시설 투자나 이런 기타 등등을 할 때 금융권에서 빌린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의 일부는 아직도 남아 있네요. 보니까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보증을 서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보증을 서셨던 그런 빚들은 다 해결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뭐 기술 보증이나 이런 쪽 아니면 신용 보증 쪽은 남아 있는데 개인 보증 빚들은 다 정산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 이후로는 어떻게? 2008년 이후에는 2008년에 제가 학교를 갔어요. 네, 늦게. 어떤 쪽으로? 금속공예 쪽으로 대학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8 학번. 제주대학교요? 아니요, 서울에. 그러면 뭐 서울로 잠시 완전히 생활권을 옮긴 건 아니었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혼자 제주도에 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비행기 값이 좀 많이 들었었죠. 그때 가장 저렴한 비행기를 타도 한 800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빚이 있는 상황에서 또 학원을 다니고 하는 건 또 투자를 계속 하신 거잖아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러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한테 뭐 물러가시신 거라든지. 그런 건 없고요. 글쎄요, 그 학원을 하면서도 사업자가 2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RIS라고 지역 혁신 사업 같은 거에 참여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현실적인 사업성이 아주 큰 사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금전적인 도움은 많이 됐죠. 4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커다란 힘도 그 RIS 쪽에서 어떤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에게 금전적인 도움은 됐죠. 그래서 여기서 RIS는 이제 그 이전 방송 들어보시면 이제 뭐 지역에서 국가 쪽에서 이제 그 책정되어 있는 어떤 뭐 사업, 지역 사업으로 지역 근거 관련 지역 혁신 사업 해서 이제 그 컨소시엄에 우리 이제 이창열 목수님이 그 이전에 목수님이 아니셨지만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세공 쪽으로 참여하셔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하셨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계기가 그러니까 뭐 어쨌든 동업으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거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요렇게 일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RIS는 이제 좀 뭐 부차적인 거고 처음에는 이제 뭐 교육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주도에 교육 사업을 하러 오셔서 또 뭐 관련된 지역 사업도 하고 이제 그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목수라고 하는 케이스로 이제 전향을 하시게 되신 건데 어떻게 그 목수라고 하는 직업에 선택을 하시게 되신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 앞서 제가 서울로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 와이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됐을 때 와이프를 알게 돼서 와이프하고 사귐이고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휴학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과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혼이라는 걸 하고 제주도에 계속 살기로 결정을 했는데 처음부터 목수를 하려고 막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집을 수리하면서 나름 재미있고 또 일이라는 자체가 세공과 전혀 동떨어져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공이 굉장히 다양한 작고 다양한 공구들을 사용해서 하는 작업인데 금속을 다루고
내나 목수도 여러 가지 공구들을 사용해서 집을 짓고 완성시키는 과정이 그 크기와 그러니까 그 스케일만 다를 뿐이지 구조나 메커니즘은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직업을 크로스오버 할 수 있었죠. 뭐 집도 새로운 거를 또 뭐 창조해내고, 그리고 이제 뭐 나무나 그다음에 또 금속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많은 자재들 이렇게 다루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본업으로서 이제 목수를 하고 계신데 예전에도 이제 하시듯이 부업으로서 다른 일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특별히 부업이랄 건 없고요. 관심 있는 분야는 약초 분야. 제가 그냥 야생화나 약초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집에 화단 꾸미는 것도 제가 했었고, 그러니까 뭐 형님도 하셨지만 형님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면 제가 자연스럽게 물려받아서 그 화단을 꾸미고 더 확장시키고 이런 게 저의 그냥 취미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바닷가나 산에 가면 풀을 자세히 보고, 또 그 풀이 좀 특이하면 사진도 찍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어서 이제 새로 봄이 오고 따뜻해지면 시간이 되면 산을 좀 많이 다니면서 약초를 좀 캐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약초에 대한 거는 관심으로 남아 계시는 건지 아니면 부업적인 활동으로 연계가 되는 건지? 활동으로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제 주변 분들 중에 약초를 전업으로 캐시는 분들이 소수지만 있으시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 약초 시장이 그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약초꾼들이 육지에서 내려온 분들인 경우들이 다수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육지와 어느 정도의 어떤 일정량 이상의 거래들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뭐 자주 만나 뵙고 있는 이제 약초 이제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최근 이제 육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려와서 약초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저도 이제 듣은 이야기지만 강원도가 약초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메카죠. 근데 강원도에서 약초꾼이 하루에 채집할 수 있는 약초의 분량이 제주도의 반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경쟁력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미 약초 채취의 프로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가면서 느끼는 건데, 산에 가면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파종해 놓은 것처럼 많은 양이 서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나 이런 쪽에서 전업으로 하셨던 약초꾼들이 봤을 때는 제주도가 거의 엘도라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숫자들이 아예 그냥 생활권을 옮겨서까지 지금 약초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죠. 제가 뭐 지역에서 특히 이제 마을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목수의 존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존재냐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전기가 되었든 아니면 뭐 집 어떤 수리가 되었든 무슨 뭐 목공이 되었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이제 마을에 목수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이제 6개월 정도는 제주에서 일을 하고 6개월 정도는 타지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언제 오는지. 그분한테 그래서 일을 모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 관련된 뭐 사업들 할 때, 마을 관련된 사업들 할 때 연결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목수님은 그러면 일감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는지? 제가 일감을 구할 때,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일감을 구하러 움직이는 것을 단순 경비라고 합니다. 지출을. 예를 들면 미팅하러 가는 뭐 기름값, 뭐 식대비 이런 것들을 단순 경비라고 하는데, 이런 걸 따로 책정해서 사용하거나 따로 이렇게 책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지인이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저의 어떤 PR 방법은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현장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다른 일감의 연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매장을 두거나 아니면 명함을 따로 이렇게 막 돌리거나 하는 그런 영업적인 행위를 그렇게 많이 한 적은 없고요. 할 시간도 사실 없고요. 어떤 제가 마무리했던 현장들이 그 컨슈머가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서 저의 일감은
늘어나고 연결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한 현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현장을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 현장이 마무리된 다음에 다른 현장을 계약하는 게 저의 어떤 그냥 방식이에요. 왜냐면 제가 다른 현장을 계약하기 위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다른 현장을 계약을 해놓게 되면 그 현장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웨이트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마무리 될 때까지 뭐 기다려주세요 한다든가 아니면 뭐 지금 이 현장 끝내고 이야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간에 공간을 좀 갖더라도 시간에 대한 여유를 갖고 작업에 임하는 편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집을 짓는데 팀별로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팀별로 예를 들어서 그 저기 의뢰가 들어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 팀을 움직이고 하는 뭐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냥 팀별로 움직이게 될 때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 집 짓는 거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요즘에 집을 짓는 게 거의 붐이죠. 법 개정 같은 것도 돼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서 지금 제주도에 집을 짓는 게 거의 붐이다시피 한데, 이 경기가 그렇게 뭐 글쎄요. 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떤 전체를 앞뒤를 재고 컨트롤하고 리딩하는 건 분명히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대리인이나 아니면 뭐랄까요, 대목이라고 할까요, 몫을 하나 정해서 그 집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공사를 이 부분 빼죠. 말이 좀 아니 뭐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시면 되니까 소리가 없어요 지금. 아니 한 명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설계도가 있다라고 하면 요런 식으로 해서 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한 명과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일에 있어서의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반영시키는 역할을 이제 여러 명이서 하게 되면 또 좀 뭐 곤란하고 할 수도 있겠고, 현장에서 주인이 직접 와가지고 같이 붙어서 일을 하게 되면 좋긴 한데 일적으로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제 일종의 뭐 감독권이나 관리권을 이제 주는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봐서 이제 이 대목이라고 하는 목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전부터 집을 짓는 사람을 목수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목수도 여러 분야로 좀 나뉩니다. 대목, 뭐 소목, 인테리어 목수, 내장 목수, 외장 목수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예전부터 집을 졌던 사람이 목수였던 이유가, 목수가 마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업계에서는 마감을 뺀다 그러는데, 다른 분야와 이게 재료가 다르거나 분야가 다른 마감선을 빼주는 게 목수기 때문에 목수가 앞뒤를 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타일이나 기타 등등의 분야, 그러니까 설비, 타일, 뭐 전기 아니면 뭐 외장 뭐 이런 분들이 공사를 리딩하게 되거나 이렇게 조율을 하게 되면 마감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마을의 그 목수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게 전기든 뭐든 그분한테 물어보면 마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분이 앞뒤를 조율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 타일이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 아니면 뭐 바닥이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 내장이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들을 그분이 조절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맥을 볼 수 있는 분이 목수기 때문에 목수가 집을 짓는 거죠. 최근에 자기 지인 중에 뭐 타일이나 기타 등등 어느 한 분야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그분이 리딩을 하거나 그분이 다시 누구에게가 통째로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건너는 다리들이 많아지니까 조율이나 아니면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들, 또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내장, 외장, 뭐 인테리어, 뭐 전기라든지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어떤 분한테 이제 맡기는 거죠. 그분한테 좀 이렇게
유사 업종이고 하기 때문에 맡기면 이제 그분이 주도가 돼가지고 팀을 이끌어졌을 때 그게 좀 달라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목수라고 하는 역할은 이제 우리가 목수하면 그냥 뭐 집 짓는 거에 대한 생각만 할 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축물에 있어서 어떤 뭐 그 골조를 뭐 하게 되는 건지 뼈대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제 하게 되는 일 다양한 일이 있겠죠. 뭐 전기도 있고 뭐 인테리어도 있을 텐데 목수는 어떤 일 하는 건지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실제 집 짓는 과정에서 참여하게 되는 일이 어떤 건지요. 목수라는 단어가 갖는 그 포괄성이 좀 폭이 넓어서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목수를 분야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전체를 리딩할 수 있는 목수가 있고요. 내장만 하는 목수가 있고 인테리어만 하는 목수가 있고 아니면 외장만 하는 목수가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전체를 리딩할 수 있는 사람을 그냥 쉽게 목수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직함이지 그 사람이 어떤 목수냐는 그 다음에 또 나눠지는 거죠. 네. 일반 목수가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건설사의 현장 소장들도 어찌 보면 목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전체를 맥을 짚을 수 있는 사람이 현장 소장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뭐 그분들도 목수라고 말한다면 뭐 목수죠. 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뭐랄까요 프로젝트 자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목수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목수라는 표현은. 그리고 나서 분야별로 나는 어느 쪽 목수고 나는 어느 쪽 목수고 나는 나의 목수 폭은 여기까지고 나는 이 정도의 목수를 하는 거 그렇게. 그러면 일종의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이죠. PM 중에 이제 뭐 있는데 세부 분야별로는 뭐 무슨 목수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수들이나 기타 등등 타일들이나 구체적으로 소속돼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보다는 그냥 바운다리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다. 자기가 알고 있는 업자들, 내가 필요할 때 부르고 내가 상대방이 필요할 때 내가 가주는 업자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그룹이 있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건데 서로가 최대한 에이스인 사람들을 데려다 쓰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도 에이스가 되려고 노력해야지만이 결과물이 좋아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팀들을 구성하죠. 제주에서 집 짓기는 보통 뭐 예를 들어 한 30평 정도 짓는다. 물론 이제 뭐 비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걸리나요? 그 비용에 대한 부분하고 평균적으로 만약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기간은 날씨하고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단기로 한 두 달?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 2달에서 뭐 오래 걸리는 경우는 뭐 6개월까지 갈 수도 있고요. 마감까지 해가지고. 예, 마감까지. 그리고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마감까지 1달에서 1달 반. 목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훨씬 빠른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기초공사를 할 때 안반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대매우기가 있어야 된다거나 그 택지 자체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초에서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경우들 대표적으로 아까 금방 말했던 대매우기 아니면 안반이 나와서 안반 제거 작업 이런 것들이 비용과 시간을 먹게 되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기초가 처진 상태에서 건물을 올리는 과정에서는 뭐 날씨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뭐 자재조달은 뭐 금전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참 바쁠 때 같은 경우는 거푸집이 없어서 이 틀을 못 만드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조금 바쁜 편이고. 네. 그 다음에 금액은 글쎄요. 이거 민감한 부분인데요. 직영의 뜻은 아시죠? 주인이 직접 집을 짓는 경우에요. 분야를 불러서. 근데 이런 경우도 당연히 PM은 따로 둘 수는 있지만 직접 결제를 하고 직접 사람을 관리한다는 차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직영이라고 하는데 직영의 경우가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장점과 단점 맞습니다. 장점은
자기 집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겠죠. 예를 들면 뭐 다음에 리폼을 할 때라든가 판매할 때라든가 아니면 사는 과정에서 어떤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순발력은 훨씬 빠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직업으로 연결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실제 제주도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육체 노동이니까. 예. 그리고 비용은 한 위치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한데 한 300에서 600선. 이 폭은 굉장히 큰 게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재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 직접 이제 여러 명 분담해서 집을 지은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뒷마무리를 일을 맡겨가지고 안 돼가지고 뒷마무리를 본인이 했다. 뭐 사람을 바꿔가지고 그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아마 최저가 아마 평당 300 정도로 들은 것 같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예. 300 정도, 저도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300에서 600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목조든 철콘이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금액에 있어서는. 근데, 너무 저렴한 금액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부담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는 업자들이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안 하고 뭐 시지부지 된다거나 표현 시지부지라는 표현이 좀 뭐하긴 한데 대체적으로 뭐 도주를 한다거나 연락을 안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이런 경우는 충분히 협의에 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생각으로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네, 금액도 그렇고 계약서를 명확하게 써놓으면 분쟁의 소지가 없는데 그냥 아름아름으로 뭐 그래 뭐 아는 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기가 보아왔던 눈의 수준과 실제 시행되고 있는 것과 다를 경우에 트러블의 소지가 되는 거죠. 나는 보기는 뭐 30만 원짜리 문을 붙이고 싶은데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된 게 없어서 문이면 문이지라는 이런 의견의 뭐랄까 시각의 차이랄까요? 수준의 차이. 그랬을 때 이제 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시간을 끌어서 상대를 질리게 하는 방법.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도 마감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네, 실제 그런 상황들이 허다한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러면 뭐 실제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집을 건축하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디테일하게 계약을 하는 게 맞죠.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실제 집을 지시는 분들이 그런 계약서를 써보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평생에 많아요. 2번, 3번. 3번 지면 집장사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대부분을 쏟아붓고 금전적이든 뭐 육체적이든 또 계약을 하게 되는데 쏟아붓어서 집을 짓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은 경향이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다음에 서로의 의견이 달라지고 뭐 분쟁의 소지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약간은 그 샘플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뭐 기간을 명시하고 금액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가 첨부가 되겠죠. 뭐 하고 뭐 자재는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리창은 어떤 메이커의 유리창을 쓴다 그런 것까지 명시가 되나요? 명시돼야 되죠. 원래는 명시가 돼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명시하고 샘플을 보여줄 정도의 규모가 되려고 그러면 업체가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저희들이 그냥 쉽게 알고 있는 1군 사업장, 뭐 2군 사업장, 하청업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1군 사업장에 가면 단순 경비나 그 다음에 뭐 이런 필요 경비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더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끝내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이 바뀌는 건 아닌데 그 건설사 자체가 바뀜으로써 경비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브랜드 아파트 그렇죠. 네, 그런 차이는 있죠. 그러나 시공자들의 수준이 바뀌거나 크게 시공자가 바뀌는 건 아니죠. 봤을 때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내가 그 업자가 그 업자인데 누가 그걸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 목수님이 보시기에 제주도에 집을 사가지고 농가주택을 사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은데 목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리모델링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목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 짓는 게 나은지 비용적인 측면이나 뭐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리모델링이 훨씬 더 저렴하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그나마 제주적이고요. 리모델링이 외형을 크게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경제적이고 그렇죠. 근데 신축을 할 경우에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과 맞는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일반적인 시중에 나와 있는 경비 그러니까 뭐 평당 얼마 이런 개념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크게 내가 짓고 싶은 집 예를 들면 언덕이 하얀 집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집과 집은 따로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평당 가격은 싸니까 많이 싸게 되니까 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제 생각엔 리모델링을 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리모델링할 농가주택을 구하기도 힘들다. 솔직히 이제 마을에 봐도 마을에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도 실제 주민들은 그거를 이제 농가로 생각 안 해요. 폐가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좀 형편없는 집들이 많은데 실제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한 집들은 별로 없는 상황.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리모델링을 해버린 상황이고 하니까 저도 주위에 이제 신축 이제 여러 이제 많은 신축 건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부동산 관련된 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이 지어졌다. 그리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분양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이제 주택 말고 이제 빌라나 아파트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신 것 같아요? 직접 지어보시니까. 실제 지금 과잉 공급 상태인 건 맞고요. 저 이제 업자들이 일을 들어갈 때 대물이라는 케이스들이 더 훨씬 많은 편이거든요. 대물에 대해서 아세요? 대물? 대물요 모르겠 저희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집으로 받는 거죠. 네. 인건비 대신 집을 받는 거죠. 집을 싸게 받는 거죠. 이제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면 모 건설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모 건설사 같은 경우는 빌라를 짓거나 아파트를 지을 때 수없이 많은 업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25개 정도의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하청업체들이 전부 대물을 주는 거예요. 현금을 안 주고. 네. 대신 그 아파트를 짓고 있는 아파트를 주는 게 아니라 옆에 따로 하나를 짓는 거죠. 대물용으로 아예 차별화해. 예를 들면 지금 뭐 그런 거하고 좀 다른 케이스인데 그래도 그 건설사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편이에요. 업자들 사이에서. 왜냐면 그 아파트를 대물로 줄 경우 업자들은 분양가와 다르게 훨씬 싸게 주게 되는 케이스니까 원가 개념으로 주는 거니까 그걸 업자들이 싸게 되팔죠. 현금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파트 시세나 그 집 시세가 떨어지는 거니까 아예 따로 짓는 거죠. 독립으로. 대신 훨씬 더 고급으로 짓는 겁니다. 바로 옆에 붙여서. 그럼 업자들은 그 아파트도 짓고 그 옆에 빌라도 짓는데 빌라는 자기들 거예요. 짓고 훨씬 고급으로 짓고 고급으로 짐으로써 빨리 분양되죠. 물건을 받아서 물건을 파는데 경쟁력을 갖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가 나오기 전에 그렇죠. 그 아파트가 나와도 그 아파트보다 더 고급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더 싸면서 분양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그래서 쉽게 분양을 하게 하는. 그래서 현금화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건설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짓고 있는 그 아파트나 그 빌라의 일부를 주죠. 한두 동. 이렇게. 그럴 경우에 이렇게 그 건설사가 이번에 준 대물이 몇 채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뭐 50세대 중에서 10세대가 대물이다. 그러면 5분의 1인데 그러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분양가에.
그런 걸 이제 대물을 들어갈 때 따져보는 아주 민감한 부분. 그러면 실제 대물은 실제 거주하는 거라기보다는 다시 이제 시장에 나오는 건데 100% 나오죠. 예, 100%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이제 그렇게 실제 그러니까 그게 안 팔리게 되면 이 업자들도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돈은 그러면 받은 거죠. 물건으로 받은 거죠. 못 팔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못 팔면 안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싸게 넘어가는 경우도 예, 케이스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그 아파트나 그 빌라의 시세하고 상관없이 한 70-80%대의 거래가 되는 거죠. 분양가보다. 똑같은 건물에서 이렇게 대물을 주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한 10% 정도의 이렇게 DC가 일반적인 건데 돈이 급한 사람은 20% 30%도 내릴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시장 가격 자체를 파괴하는. 그래서 대물이 몇 채 나갔느냐가 몇 %냐가 굉장히 그 작업을 들어가는 일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건설 현장은 대부분이 다 대물이에요. 대부분. 건설 경기에 대해서는 뭐 보실 때 뭐 좀 굉장히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부동산 경기는 정점을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변에 집을 팔려고 내놓거나 그러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시내권에서 아파트나 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출렁거리고 오른 게 극히 한 5-6년? 네, 5-6년 사이기 때문에 특이한 현상이죠. 원래 제주도에서 있기 힘든 현상인데 지금도 여전히 뭐 메이커 아파트들은 지어지고 있고. 네. 뭐 조정이 될 시기가 뭐 있을 거라고 보고요. 목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빌라나 이런 뭐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이제 개인 주택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주를 해서 집을 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힘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같이 이제 뭐 동업을 하거나 뭐 사업을 할 경우는 많지 않지만 목수를 통해서 집을 짓고 할 때 어떤 기한이라는 문제 그리고 신뢰라고 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다. 심지어는 뭐 그렇게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하셨던 분들이 제주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념 자체가 너무 다른 게 아닌가. 자기들만의 어떤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뭐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주 목수하고는 같이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동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제주 목수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저도 제주도에서 이제 목수를 시작한 거니까 제주 목수인데 제주도 사람은 아닌 거죠. 제주도 사람하고 육지 사람의 마인드는 분명히 다르긴 해요. 제가 제주도를 처음 왔을 때 느꼈던 말만 통하는 외국이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외국 생활이 끝내고 얼마 안 돼서 제주도 왔을 때 뭐 여기는 말이라도 통하네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거든요. 많이 달라요 정말. 그래서 참고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제주도 사람 여유가 있으면 일을 하지 않아요. 특히 남자분들. 저희들 쪽 일이 대부분이 아니라 뭐 다 남자분들인데 이렇게 급여가 지급되고 나면 하루 이틀을 쉰다거나 특별히 이쪽 분야가 뭐 월급 개념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적응을 못 하신다거나 저는 이렇게 스태프들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돈을 달라고 필요하니까 가 아니라 내가 일했으니까 돈을 줘 이렇게 표현하라고.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그렇죠. 사람들이 뭐 내가 뭐 이번에 애가 뭐 해야 되니까 돈 좀 주면 안 될까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안타까워요. 솔직히 본인이 일한 것에 대한 걸 요구하면서
써야 되니까 달라고 한다는 표현이 좀 안타까운데 네, 맞아요. 제주도 분들을 참고로 저는 스텝으로 쓰고 있지는 않아요. 써본 적은 있는데 아마 영원히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일의 스케줄상 꼭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작업을 해내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작업을 대하는 태도가 제주도 사람과 외지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람들을 구해서 또 다른 거게 여기에 있는 외지인 목수들을 구해서 일을 시킬 때와 육지에서 아예 팀을 불러서 일을 시킬 때 또 다르거든요. 어떤 식으로? 육지에서 내려온 팀은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하루라도 빨리 깨끗이 마무리를 져야지 결제도 원활할 것이라는 걸 알고 또 자기들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지 자기들의 마진이 늘어나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근데 제주도 분들은 제주도에 살고 있는 외지인들도 육지 분들은 또 거기서 좀 여유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제주도 토백이들은 거기에 더 훨씬 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는 여유가 곧 약속을 좀 덜 지키게 되는 맞아요. 그게 여유인 것 같아요. 넉넉함이라고 표현하면 좋기도 하겠지만 실제 이렇게 이 작업을 리딩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이렇게 혼자서 작업을 끝내거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 마인드하고는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안 맞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문화적인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화적인 거죠. 네, 같이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동감을 하셨고 그러면 어떤 이유에 대한 부분인가에 대한 건데 어쨌든 자기 중심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역의 어떤 고유한 뭐 특성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좀 애매하긴 하는데요. 요거를 저걸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는데 전화가 예를 들어서 와야 되는 시간에 오질 않았어요. 아니면 전화를 안 받아. 예, 왜 안 오시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이유로 안 오더라. 아니면 계속 전화를 안 받더라. 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열해 주시면 실제 집을 지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좀 짐작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고 계신 케이스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일례로요. 작업에는 순서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다음에 뭐 다음에 뭐 전에 뭐 이런 게 있는데 통화가 안 돼서 작업 순서를 억지로 바꿔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이분 연락이 안 돼요. 그렇다고 옮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데는 그만큼 믿는 구석이 좀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내가 한번 이렇게 살짝 내가 한번 작업을 하겠다고 했던 현장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 네. 나 말고는. 네. 그 다음에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다 바쁘다. 대안이 없다는 거죠. 대안이. 네. 그거 무섭죠. 네, 대안이 없다는 게 정말 무서운데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렇게 여긴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남에게 이렇게 꾸중하거나 따지는 그런 그렇죠. 훈련이라든가 버릇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에 엄청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따지고 들거나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대처하는 게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능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왜 당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죠. 뭐 적절한 핑계나 내가 좀 화가 누그러질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해주거나 알지만 속아줄 수 있을 만한 이런 변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냥 얘가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렇게 지금 막 들이대지? 맞아. 이런 경우 처음이야. 이거 뭐야? 이런 표정들을 짓기 때문에 당황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외지인도 당황하고 제주도 사람들도 당황하는 거죠. 그 케이스에. 네. 그리고 그 앞서서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들은 진정한 스페셜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의식이랄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약해요. 그게 기술을 배우거나 대하는 태도가 감히 말하건대 제주도 사람들은 리스펙트 자체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거. 그래서 내가 이거 하다 아니면 말지라는 생각이 더 크지. 내가 이걸로 해서 이름을 남기겠다. 뭐 제주도에서 최고 가겠다. 우리나라 최고 가겠다. 세계에서 최고 가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네. 있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감히 말하자면 이 문화나 대체적인 사람들의 대다수의 부분이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가 없으시다는 거죠. 사실 지금 목수님이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제 누구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잘 짚어주셨어요. 정말 잘 짚어주셨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온 이야기인데, 그런 문화적인 것도 있을 거고, 또 집을 짓다 보면 또 이 그 신구관 관련해서 이 신구관이 걸림으로 해서 일이 틀어지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좀 일을 성사시키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단 컨슈머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단가 문제, 기간 문제를 쉽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그 공사를 꼭 따기 위해서 단가를 낮춘다거나 무리하게 기간을 무리하게 설정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되는 핑계가 날씨, 뭐 기타 등등 뭐 자재가 내려오지 않아서라든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업자로서는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데 신구간이라는 그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지역적인 아주 커다란 어떤 룰이죠. 룰. 지역이 갖고 있는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데 자기가 능력 이상의 계약을 하거나 능력 뭐 이하의 금액으로 계약을 했을 때 그걸 못 이겨내는 거죠. 업자가. 그런 업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까 말했듯이 어떤 네. 정말 그러면 진짜 집주인 입장에서는 서로 속된 표현으로 코가 걸리는 거죠. 진짜 힘들겠다. 업자도 코를 건 거고 집을 짓고 있는 사람도 코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비라도 피하고 들어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진짜 나 이 인간을 내가 그만 봤으면 좋겠다. 법만 없으면 벌써 죽였다.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데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끼어들 수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그리고 집을 짓는 사람은 이런 경우 많아요. 제가 공사를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소지가 있을 때 집주인은 꼭 한 명을 데리고 와요. 현장에. 그 사람은 다 업자입니다. 다 업자인데 업자는 따라는 오지만 쉽게 말을 못해요. 왜냐면 자기도 업자이기 때문에. 다음 현장에서 제가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감리만 하시는 분이 쭉 감리만 하면 괜찮은데 감리하시는 분이 설계도 하거든요. 다음에는 내가 설계를 하고 다음에는 내가 그걸 다시 또 감리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공법이나 어떤 뭐 작업 순서는 상대나 뭐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꼭 그렇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는 게 일반적이고 좋다죠. 그 사람 생각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결과를 놓고 이야기해야지 과정을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을 애매한 부분이죠. 명확하니 뭐 각이 틀어졌어 이런 건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부분도 예매한 거예요. 의도해서 틀었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듣는 거로는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쉽지 않네요. 그게 이게 뭐 따로 이렇게 어떤 일을 추진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따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 사람의 전적들을 보게 되는데 그럼 전적이 없는 사람은 일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대화 초반에 이야기했던 현장이 가장 중요한 나의 간판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딱 제가 마감을 해놓고 그러니까 건축주나 아니면 뭐 주인이 이렇게 뭐 서운해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죠. 뿌듯한 부분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름아름으로 그렇죠. 사람을 찾아야 되는 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 실제 뭐 집을 6개월 늦게 짓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찾는 노력은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운인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러면 거꾸로 들어가서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업자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목수 입장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반대로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6개월 정도 뭐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들을 돌아다녀야죠. 집 짓는 현장들을요? 네. 그게 가장 접점이죠. 아니면 뭐 주변에 집 가까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가까운데 자기가 지려고 하는 집과 비슷한 스타일의 집이 있다.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 아니면 목조주택 있으면 뭐 출근하듯이 둘러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잘 짓는가, 어떻게 짓는가 물어보고. 대부분 그러면 귀찮아할 것 같은데 집 짓는 사람은. 귀찮아하죠. 당연히 귀찮아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게 또 그분에게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으니까 뭐 사람의 마인드 그 사람 각자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귀찮으면서도 응대는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고객인데 그분도 분명히 쉽게 대하지는 않죠. 그러면 거기서 리딩하는 다른 분한테가 아니고 리딩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누가 리딩하는 사람인 줄 어떻게 알고? 일례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화순이 그 면이 무슨 면이죠? 안덕면 네. 쪽에 가다 보면 어디라고 말하면 아실 것 같아가지고 거기 목조주택을 하나 짓고 있었어요. 일반 목조주택이 아니라 한옥식의 목조주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그냥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워서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몇 가지를 물었어요. 한 분한테. 근데 다른 분이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일하고 있는데 귀찮게 한다고. 그분이 리딩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제가 잘못 물어본 거죠. 네. 잘못 물어보신 별 생각 없이 그냥 물었어요. 크게 막 필요해서 묻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목조주택을 한옥으로 짓고 있길래 그분이 어느 정도 지으셨는가 뭐 혹시 제 주변에서도 한옥 지실 분 있으면 소개를 해드려도 괜찮을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인 리서치 정도였기 때문에 가볍게 물었는데 다른 분이 막 화를 내시길 내가 잘못 물었구나. 저분이 리딩이구나. 리더구나 했죠. 그러니까 아닌 분한테 물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고 다른 분한테. 그러니까 리더가 화를 낸 거죠. 일을 하는데 방해된다고. 그렇구나. 네. 그렇죠. 제 눈이 안 좋았던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너무 쉽게 물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바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답을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상황 봐서 물어봐요. 주사처럼 눈치 없이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그 제주에서 그러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짓기에 가장 적합한 달이 있다면 그리고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 달이 만약에 있다면 뭐 신구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신구간이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생길 거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걸 감안해서 혹시나 뭐 그렇게 맞출 수 있다면 집은 최대한 천천히 짓는 게 좋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꿈꿨던 집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고 옆에 건물은 빨리 올라가는데 자기 집만 늦게 올라가는 것 같다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근데 천천히 짓는 게 집은 좋습니다. 천천히 지을수록 좋습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빨리 지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경비나 기본 필요 경비가 날마다 지출되기 때문에 뭐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감하는 게 좋죠. 근데 뭐 특별히 뭐
그건 타시도도 마찬가지일 거는데 장마철, 그다음에 겨울. 겨울은 제주도가 얼지는 않아요. 잘 이번 추위에 잠깐 얼었더라고요. 수도가 성산 쪽이 깜짝 놀랐는데 얼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그 작업자들이 웅크리기 때문에 그런 추위에 그렇게 많이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영으로 지실 경우에 꼭 해야 되는 게 사업자가 있는 업자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본인이 산재보험을 넣으셔야 돼요. 이거 꼭 넣으셔야 되고. 네. 근데 사람들은 그냥 계약을 하고 집을 맡기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산재보험이 총 공사비의 0.4%인가 4%인가 기에요. 총 공사비에.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근데 혹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한 데미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직영으로 지실 때 꼭 산재보험 넣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한 팁이에요. 어쨌든 그 겨울철하고 장마 구간은 피해야 좋은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 요거는 좀 곁다리긴 한데 뭐 부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한 가지만 더 하죠. 예. 뭐 기간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제주도가 뭐 어떤 주택이 제일 좋다, 어떤 뭐 예를 들면 철콘이 제일 낫다, 아니면 뭐 목조 주택이 제일 낫다, 아니면 경량이 제일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주도도 아예 붙어 있는 바닷가도 있고 중산간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지려고 하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에요. 예쁘고. 근데 일례로 목조 주택을 지을 때 외부 마감재 중에 OSB라는 합판을 씁니다. OSB 쓰는데 이 OSB 합판은 절대 물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비를 맞거나 눈을 맞거나 안 좋아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다가 비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업자들이.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비를 맞는 순간 그 내구성이 반으로 떨어져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자재인가요? 목조? 아니, 외장재예요. 외장재. 외장재인데 비를 안 맞으면 어떻게? 비가 오면? 외장재인데 외부 마감재는 아니고 외장재예요. 그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 껍질로 덮는 건데 이 껍질도 여러 겹을 덮잖아요. 한 겹이 아니고. 그래서 외부 마감재는 아니고 외장재예요. 외장재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외장재니까. OSB 같은 경우는 비를 맞으면 제가 내구성이라고 말했는데 비를 맞으면 이렇게 부풀어요. 습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잘 썼고. 그래서 집을 목조주택으로 지을 경우 원래는 완전히 보양을 해야 됩니다. 비가 안 맞도록.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 하지 않죠. 계약을 할 때 그런 걸 꼭 따져보셔야 돼요. 외부 보양이 있는가. 사실 그건 비용으로 연결이 되긴 하는데 그 부분들을 계약서에 외부 보양을 한다고 하고 보양을 안 할 경우에는 계약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는 거니까 사기죠. 따져보면. 외부 보양이 비를 맞히지 않겠다. 아니면 뭐 외부 보양을 뭐 하든 안 하든 비를 맞히지 않겠다 그러면 비가 오는 순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보양을 대처를 해야 되죠. 작업 기간을 옮긴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근데 약간 오는 비, 뭐 조금 맞는 비, 뭐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죠. 주인이한테. 그런데 실제 그건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가끔 목조주택에 보면 벤트라는 걸 설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벤트는 말 그대로 공기구멍인데요. 그걸 설치 안 하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 때문에 이 OSB가 빨리 썩죠. 원목이 아니니까 OSB는 합판이니까 합판 중에서도 이렇게 대패박 같은 걸 붙여놓은 합판이니까 빨리 썩어요. 그러면 이 집을 잡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OSB 합판이거든요. 그 구조재들이 틀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이 구조재들이 버티는 게 아니고 이 구조재들을 잡아주는 합판이 힘을 다 받아요. 근데 이 구조재가 썩게 되면 하부에서부터 썩어 올라오겠죠. 습에 썩으면 그렇게 되면 집의 하부가 부실해지는 거니까 쉽게 흔들리죠. 네. 그다음에 이제 벤트는 위쪽에 설치하게 되는데 집에 가끔 목조주택들 보면 벤트를 설치 안 하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주인은 모르죠.
실제 목조주택 그냥 뭐 사진으로 보고 설계 봐도 잘 몰라요. 근데 설계 그다음에 집을 완성했을 때 꼭 도면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업자들이 집주인에게 도면을 꼭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자기가 리폼을 안 들어가거나 수리를 안 들어가도 다른 업자가 왔을 때 도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기나 설비나 기타 등등 도면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도면하고 다르게 만약에 작업이 진행된 게 있다면 내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이 비일비재한데 그렇다면 정정 도면을 마감 도면을 꼭 줘야 됩니다. 아마 제주도에서 마감 도면을 주는 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집을 지면 꼭 마감 도면을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하지 않으니까 안 줬다 그러거든요. 근데 원래 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자기 의무죠. 업자가. 도면대로 안 됐는데요. 뭐 적절한 이유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면은 업자가 친 게 아니고 건축사가 친 거거든요. 근데 건축사의 도면이 제주도에 죄송한데 그게 성실하지 않습니다. 도면이 막상 구조를 뽑다 보니까 이 부엌이 너무 작아서 안 되겠어, 옮겨야 되겠어. 그런 경우들도 허다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뭐 솔직히 좀 부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가 되게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고사리 채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초에 관심 많으시고 또 고사리 채취도 이제 뭐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고사리는 제가 이제 육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희 집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봄에 어머니가 꼭 고사리를 끊으라고 했죠. 이제 제사나 기타 등등 행사 때 쓰겠다고 끊으셨는데 그래서 고사리는 어렸을 때 많이 끊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주도 오니까 제주도가 또 고사리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속된 표현으로 뭐 낫으로 뱄다, 예초기로 뱄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좀 풍이고요. 예, 풍이고요. 실제 그러기는 어렵고요. 제주도 고사리는 진짜 지천인 것 같아요. 사방에 다 있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산책로 옆에도 있는 거 사실이고요. 근데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실제 제가 열심히 끊어본 날도 있어요. 그걸 제가 업으로 했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이제 주변에 소매점을 하시는 선배님이 계세요. 농수산물, 농축수산물을. 그래서 그분이 고사리 끊어놨으면 좀 달라고 자기가 팔아야 된다고. 근데 저희가 좀 많이 끊었어요. 한가해서. 그래서 갖다 드린 적도 있는데 저희들은 소매 가격으로 돈을 받았어요. 뭐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파란 걸 그냥 꺾어가지고 아니요. 꺾어서 삶고요. 그 다음에 말려서 이렇게 건고사리로 갖다 드렸죠. 근데 포장지는 그분이 주셨어요. 이렇게 100g씩 포장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 상표 막 제주도 고사리 막 써져 있고 그러니까 막 나오는 포장지인 것 같아요. 그걸 받아서 했었는데 고사리를 이제 아예 안 끊어 보신 분들이 혹시 이걸 들으신다 그러면 그렇죠. 대부분 그러시죠. 그러시다면 고사리를 끊고 바로 끄는 부위를 손으로 한번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으갠다고 그러죠. 으갠다. 으깨 주셔야 고사리가 안 쇠요. 근데 뭐 판매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길게 끊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질겨서 먹을 때 좀 부담스럽긴 하죠. 몇 cm 정도로 끊어야 되나요? 몇 cm의 기준이 아니고요. 이제 이게 고사리가 그늘에 난 고사리냐 햇빛에서 난 고사리냐에 따라 좀 다르고요. 가장 밑에서부터 잡아서 이렇게 세 손가락 정도로 이렇게 쭉 훑다가 자연스럽게 꺾이는 부분에서 끊으면 되는데 내가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고 지가 꺾이는 자리가 부드러운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문적으로 끊으시는 분들, 판매자들은 좀 길게 끊고 자기가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유난히 짧게 끊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고사리는 적당한 식감이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너무 뻣뻣하지도 않은 부분이 식감이 좋거든요. 아주 부드러운 데는 약간 죽처럼 되거든요. 나무를이나 이런 걸 하면. 그래서 적절한 부분에서 지가 자연스럽게 꺾이는 부분에서 꺾고 그 부분, 내가 꺾은 그 끝부분을 약간 으개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지고 와서 최대한 빨리 삶아야 돼요. 빨리 삶지 않으면 또 새져요. 계속. 그래서 몇 분간 삶아야 되나요? 글쎄 저는
끓는 물에 넣어서요. 예. 물을 먼저 끓이고 물량을 많이 하기보다는 물량을 많이 끓이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거니까 물은 적당한 양을 끓이고 여러 번 삶아내죠. 소량씩. 그래서 집어넣어서 잠기게. 그다음에 집어넣고 다시 끓으면 한번 뒤집고 그리고 바로 꺼내죠. 다시 끓으면 그러니까 2번 정도 끓임. 그러면 이렇게 한번 놓고 삶았다가 색깔이 변하면 뒤집어서 변한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물이 끓고 있을 때 고사리를 넣으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네. 잠시 있어야 다시 끓어요. 다시 끓을 때 한 번 정도 뒤집어주고 다시 버블이 올라오면 그때 꺼내죠. 그러면 일단은 물을 끓인 다음에 넣으면 부글부글 하는 게 좀 없어지다가 다시 끓으면 바로 꺼낸다. 뒤집어서 한 번 더 하고 아, 몇 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늘에 햇빛에 얼마 정도? 고사리는 일반적으로 햇빛이 좋은 날은 하루 정도면 다 말라요. 하루나 이틀. 네. 늦어도 이틀이면 다 말라요. 100g 그렇게 해서 말린 고사리 100g이면 굉장히 많은 양일 것 같은데 그거를 끓여서 말린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로 봤을 때 100g이면 얼마 정도지? 100g이면 1kg 10kg 너무했네. 어쨌든 1kg가 100g으로 좀 1kg가 100g요. 10% 예. 1kg 100g인데 재보진 않았는데 거의 10% 정도까지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린다는 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덜 마를 수도 있고, 그렇죠. 더 말릴 수도 있고. 예. 그 습도라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습도가 곧 무게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정확하지 1kg가 100g이 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면 소매가는 얼마 정도에 납품을 하시는지? 저는 그분이 100g을 10,000원에 파셨는데 저는 10,000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제가 이렇게 납품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찾는 손님이 있어서 주긴 해야 되는데 못 구하니까 있으면 달라고 그래서 드린 케이스고 또 그래서 저는 그냥 소매가를 받았는데 죄송했죠. 굉장히 잘 받았네요. 네, 저는 굉장히 잘 받은 건데 10,000원이었어요. 근데도 그걸 부업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끊을 수 있는 고사리의 양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지천에 놀렸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걸 업으로 할 정도 끊으려면 최소한 한 사람이 하루에 한 30kg 정도는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30kg면 3만 원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30만 원이죠. 소매가 30만 원. 근데 소매가 30만 원이니까 그걸 도매로 생각하면 15만 원인 거죠. 왜냐하면 소매점들도 마진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걸 삶아서 파는 경우는 얼마, 뭐 그냥 생으로 팔 때 얼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뭐 그게 뭐가 좀 더 낫다, 좀 더 덜하다를 떠나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따져본 적은 있어요. 정말 고사리 꺼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 차를 샀다는데 막 이래서 계산해 보니까 딱 그만큼이에요. 근데 30kg를 끊으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새벽같이 네, 완전히 새벽같이. 뭐 해 뜨기 전에 가야 돼요. 남들이 움직이기 전에. 근데 제가 하루에 30kg 정도를 끊어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요.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새벽에. 그래서 전문적으로 끊으시는 분들이 안 나오신 거죠. 진짜 안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9시쯤 됐을 때 비가 어느 정도 9시가 넘어가면 왜 많이 안 나오시냐면 이분들이 새벽에 자식들이 태워다 드려요, 산에. 그러면 이분들이 끊어서 집 쪽으로 나오시면서 끊어서 일정량을 끊으면 집에까지 걸어오시더라고요. 이분들의 패턴이에요. 근데 차로 이동하지 않아요. 걸어서 온니. 그러니까 집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장거리를 많은 짐을 지고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9시가 넘으니까 이제는 자식들도 다 출근했고 그래. 이제 걸어서 가봐야 집 근처고. 그러면 우리가 가면 많이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지인하고 같이 갔는데 지인 부부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4명 갔는데 많이 끊었어요. 그날 사람이 없더라고요, 산에. 오늘 진짜 많이 끊었는데 정말 많이 끊었어요. 30kg. 한 1시쯤 내려온 것 같아요. 정말 단시간에 많이 끊었는데 한 9시쯤 간 것 같아요. 10시, 11시, 12시, 1시.
한 4시간 정도 30km. 정말 많이 끄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렇게 열심히 끊어서 진짜 못 팔겠더라고요.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요. 허리가 끊어질 예, 예. 그리고 30km면 양이 굉장하거든요. 그렇죠. 엄청나요. 예, 예. 저희들은 차로 이동했으니까 또 어느 정도 끊으면 차에다 갖다 놓고 또 차로 뭐 이동해서 또 끊고 이랬는데 뭐 기름값 아니면 뭐 인건비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그게 비용으로.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나 뭐 다른 소일거리가 없으신 분들이 운동 삼아 진짜 걷고 열심히 하면 가능은 할 것 같긴 해요. 정말 정말 할 것 없을 때 한번. 네, 알겠습니다. 고사리는 부업으로서는 부실함 일단은 뭐 부업일 수 있다. 체력과 인내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체력과 인내력이 필요하다. 예. 고사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제주에 이주한 지 9년이 지나셨는데 요즘 목수 생활 만족하시는지 행복하신지? 예, 저는 목수 생활이 만족합니다. 되게 만족한 직업이고요. 일단은 그 제가 예전에 했던 귀금속보다라고 말하면 좀 뭐하겠네. 제가 귀금속으로 정말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갔다고 생각해요. 되게 만족했거든요. 귀금속을 하면서 시험 봐서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갔고요. 나갈 수 있는 데에 다 나갔고요. 더 이상 이제 나가거나 시험 볼 게 없어서. 상을 받으신 적도 있나요? 네, 있죠. 네. 어떤 상을 받으셨죠? 전국 기능대에서 은메달 땄었어요. 상금이 800만 원이었어요. 네, 큰 거죠. 그 정도면. 그리고 2005년도에 기능장 땄고요. 제가 딸 때 기능장이면 뭐 올림픽에서 어떤 올림픽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기능장을 딸 때 저희 나라의 기능장이 한 35분 계셨어요. 그리고 1년에 제가 땄을 때 3명 됐어요. 그 해. 1년에 1명에서 5명 꼴 정도 되는. 정말 엄청나네요.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첫 해에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됐는데 제가 그 시험을 보러 가기 전까지는 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시험 끝나면서 나 떨어졌어요 하고 알고 왔어요. 그 다음에 붙었죠. 십수 분도 봤어요. 십수. 그 대회 가니까 다 친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오랫동안 그걸 도전하시고 그러셔서 전 2년 만에 된 거니까 빨리 된 거죠. 기능장으로서의 그 손이 이 집에까지 예술로 수많은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뭐 아기 낳고 생활하시기는 어떠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편이에요. 예,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편인데 제가 목수를 한 경력에 비해서는 빨리 안정된 편이죠. 근데 그 전에 했던 저의 직업, 그러니까 귀금속이 많은 바탕이 되어줬던 건 사실이에요. 그걸 했었기 때문에 목수를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뭐 부정 못하는 진실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경력들이 오래되신 분도 있고 초보자도 계신데 항상 경력 오래되신 분들한테 물어요. 계속 꾸준히. 제가 들어줄 수 있을 때도 있고 안 들어드릴 때도 있지만 물었죠. 작업을 진행할 때. 초보자한테도 묻고요. 제가 막 오픈마인드는 아닌데 물어요. 왜냐면 내가 한번 물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그 작업 진행을 한 번 더 고민하니까. 저 혼자 고민 많이 해봐야 필요 없거든요. 작업 진행은 같이 하는 스태프들이 같은 고민을 해줘야 그 작업이 원활해지니까. 그래서 꾸준히 물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제주에 이주해오는 또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요. 그분들한테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랬지만 저는 그 관광 왔을 때 제주도 뭐 비가 와도 좋았고요, 눈이 와도 좋았고요. 그랬던 제주와는 이제 실제 이주를 해왔을 때 제주는 사뭇 많이 다르죠.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본인만 열심히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곳이 제주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뭐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게 젊은 분들한테는 자녀 교육 문제, 그 다음에 뭐 주변 지인들과의 단절, 그것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또 여기서 만나는 새로운 어떤 바운더리나 이런 걸 잘 개척하시고 노력하시면 뭐 치열한 경쟁을 하는 육지보다는 더 어떤 자아 성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뭐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뭐 견적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뭐 조언을 얻고자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면 되나요? 그러니까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홈페이지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는요? 이메일. 네. 이메일이 어떻게 되시죠? LCYMM 예 71 골뱅이 한메일.net 다음입니다. 2000열 목수님이셨고요. 1시간 15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